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반등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이렇게 양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풋옵션을 양매수를 했고,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된 건 바로 미국에서 공개된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때문이죠. 어제 미국에서 공개된 미국의 비농업 부분 8월 고용지표는 23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예상치는 72만 명이었는데 시장 예상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였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공개된 다음에 다우는 마이너스 0.49%까지 하락을 했으나 장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자, 나스닥은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제가 올린 이틀 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날은 미국에서 공개된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나스닥은 경제지표가 잘 나왔으면 경제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오르고, 경제지표가 못 나왔으면 테이퍼링을 안 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르고, 정말 미쳤어요. 물론 우리나라 코스닥도 지금 쉬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은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애플이 인액 결제를 허용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어제는 그렇게 특별한 뉴스도 없었는데 또 종가 기준으로 애플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이건 넷플릭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넷플릭스는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며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택트 관련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원조 언택트 관련주죠. 구글 역시 이렇게 플러스 0.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원더우먼의 고향 아마존 역시 이렇게 플러스 0.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다우에 상장된 기업들은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 대부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린이들의 친구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호텔 신라의 라이벌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역시 어제 마이너스 1.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특히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의 주가는 일주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확진자가 2,000명대에서 다시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호텔 신라는 이렇게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항상 주말이 끝나면은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호텔 신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9만원대를 못 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만약에 호텔 신라가 9만원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서는 공매도를 쳐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만원을 지금까지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경기 민감주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1.4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의 프렌드 친구죠. 아메리카 에어라인 역시 어제 마이너스 1.9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항공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상 증자와 유상 감자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 중이며 LCC 항공사,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일 떡락 중입니다. 특히 LCC 항공사들은 지금 발에 불등이 떨어졌죠. 유가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거기다가 항공기 리스 업체들은 항공기 리스비를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사 대부분은 과연 이 리스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항공기 리스비에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가 LCC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반납하고 있는 항공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적자가 뜰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유상 감자와 유상 증자가 계속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2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 급등을 했던 웨스턴 디지털 역시 어제 마이너스 0.3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CPU 제작업체 인텔 역시 마이너스 0.4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5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다 주가가 내렸는데 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플러스 2.00% 상승으로 마감이 되며 또 한 번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이유는 뭘까요? 네,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단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업비트죠. 코인베이스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급등하자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어제 플러스 3.8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3천만 원대에서 5,700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알트코인들 역시 다시 한번 불장이 펼쳐졌어요. 오늘 폴리메스 같은 경우에는 123%가 올랐고 시비카, 엘프 등 여러가지 종목들이 기본 60% 이상 하루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커뮤니티를 가도 비트코인이라던가 알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역시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외국 시세보다 훨씬 더 웃돈을 주고 구입하는 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특히 사람들이 코인에 미쳐서 외국 시세보다 10%, 20%, 아니 30%까지도 비싸게 주고 코인을 구입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코인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접속자 수가 5만 명, 6만 명이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못해도 10,000명이 넘었던 커뮤니티들이 지금은 2,000명, 3,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 막 40%, 50% 오르는 코인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찾아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왜 코인을 안 하는가? 이건 지금 주식 커뮤니티라던가 주식에도 해당이 되지만 주식 커뮤니티도 접속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거는 코인과 똑같이 하락장에서 손절 혹은 아직도 주식에 물려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 200% 오르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이 한 달 안에 상장 폐지 공지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지난 시즌에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해서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던가 주담대를 포함한 대출 규제가 상당히 심해져서 이제는 코인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업비트 관련주 역시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고작 1.87%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불장이어도 상승률이 0%였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을 한다, 테이퍼링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쫄려서 주식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까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하루에 막 3조 가까이 매수하는 거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반대 매매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 잔고가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용 잔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관련주와 대선 테마주가 다시 한번 유행을 타면서 오히려 신용 잔고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세요. 코스피는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코스닥으로 지금 옮겨와서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다음 주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과연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지난달 옵션 만기일처럼 과연 이번 옵션 만기일주에도 지난번처럼 10조 가까이 매수를 할까? 대출이 지금 막혔는데도 만약 이 정도 매수를 한다? 그럼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겠지만 솔직히 다음 주에는 이 정도까지 못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라면은. 그리고 그때 코스피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 중이죠. 지수가 8월 5일 이후로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은 뭐다? 당연히 삼성전자였죠.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될 것이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증권사에서는 이재용 씨가 사면이 되면은 주가는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레포트를 썼고 이재용 씨 사면이 발표되기 전까지 주가가 83,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실제로는 사면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번지 점프를 하다처럼 번지 점프를 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돌파했죠.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씨 사면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시장에 10조 원이란 자금이 들어왔지 이번에는 대출까지 규제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설마 또 10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한다? 솔직히 말이 안 되고 5조 원도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유럽 증시는 이렇게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는 유럽 증시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이 나스닥을 따라갈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웃겼던 게 상하이 종합지수하고 홍콩 항생지수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자마자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과 대만 증시는 갑자기 장중에 폭등을 하면서 일본은 2% 가까이 올라가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 이상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일본 증시는 왜 오르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일본의 총리인 스가 히데요시가 연임하지 않고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일본의 니케이가 떡상을 했죠.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TSMC 주가가 2.13%나 상승하면서 대만 증시가 이렇게 떡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홍콩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종가에 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장중 매동을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피를 양 매수하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장중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풋옵션을 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풋옵션을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되게 찜찜해가지고 이 순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순간에 딱 움직일 것 같은 종목이 보여가지고 이거 지금 살까 아니면 종가 베팅을 할까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때렸어. 제가 그 당시에 매수했던 종목은 SMCNC라는 종목인데 SMCNC가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자, SMCNC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꼬셔놓고 계속 갈 때처럼 갈까 말까를 보여주면서 들어오라고 꼬시게 한 다음에 저점을 낮췄어요. 근데 그 저점을 낮췄는데 보시면은 5,500원을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지난번 5,500원을 여기서 한번 깼을 때도 올라왔고 이번에도 깨졌을 때 혹시라도 올리지 않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왔을 때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난번 여기 고점이 얼마다? 5,690원 5,690원만 이렇게 뚫으면은 무조건 슈팅 나오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신고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날. 자, 그런데 차트를 보세요. 이게 정말 지저분한 게 뭐냐면은 아침에 잠깐 빵 쏜 다음에 다시 보합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찌질찌질거리다가 여기서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이 부근에서 들어갔거든요. 이 부근에서 들어갔는데 내가 미친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300만 원만 태우려고 했는데 300만 원을 누른다는 거를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3천만 원이 매수가 된 거야. 3천만 원. 그때부터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가.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까지 찍었다가 지금 밑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금이 3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30만 원. 근데 이 수익금을 챙기지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아, 미친놈 욕심 좀 그만 부리지.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본인을 책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갑자기 SMCNC가 급등하면서 상방 VI에 걸리는 거죠. 와, 브라보. 그리고 금요일날 SMCNC는 얼마까지 올랐다? 예, 14%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잡은 부근이 여기 5,69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못해도 저한테는 8% 이상 수익 중이었고 38은 24, 240만원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주식이든 코인이든 슬럼프에 걸려있다. 제가 슬럼프에 걸렸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제가 지난번 코인 하락장에서 돈을 아주 크게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식으로 거의 다 메꿔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백만 원만 더 벌면은 코인으로 손실 본 돈을 전부 다 메꿀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얼마까지 찍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걸 없애려면은 내가 지금 계좌를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을 매매했고 수익금이 얼마 났습니다, 이런 걸 직접 보여주다 보니까 내가 계좌를 안 봐도 어렴풋이 내 머릿속에는 지금 앞으로 얼마 정도만 찍으면은 코인으로 날린 돈 다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이런 강박관념이 있으면은 하루에 얼마까지 찍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익절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돼요. 저는 금요일날 SMCNC가 여기 근처까지 왔을 때 다 끝났다, 이거 뚫고 지금 날아가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가는데 6,300원만 찍으면은 제가 코인으로 날린 돈 거의 다 복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6,300원에다 걸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이죠, 강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VI가 풀린 다음에 밀려도 안 팔았어요. 이거 위에 뚫고 더 올라간다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홀딩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 제 예상대로 이 종목은 14.44%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아니 6,300원까지 여러분 네오가 남았어요. 네오가 여기서 못 먹어도 고저 무조건 홀딩합니다. 이거 무조건 더 올라간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주가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거 보고 개미털기구나, 더 올라가겠지 하고 6,200원 다시 왔을 때 밀리는 거 보고 아, 지금 수익금이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라도 지금 챙겨야 될까? 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아, 매매하기도 싫고 아, 금요일날 그냥 나 편하게 보내고 싶다, 나 편하게 쉬고 싶어, 이렇게 그냥 방심한 순간 여기까지 쫙 빼버리는 거야. 수익금이 한 90만 원 가까이 딱 되는 순간 정신이 나가면서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요. 수익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라도 챙기고 나갈까? 아, 씨, 어떡하지? 아, 아까 200만 원 넘었을 때 그냥 반이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순간 주가가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좌를 보니까 수익금 300만 원을 향해 가던 제 계좌는 플러스 3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목요일날 올렸던 이 영상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원정 관련주 중에서 서정기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장막판 2분을 남겨놓고 13,950원에서 14,500원까지 올렸다. 그래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종가 기준으로 6,000원만 딱 넘어주면은 그 다음날 그냥 다음날 갭 띄우고 올라가면서 6,300원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코인으로 날린 돈 전부 다 만회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아침 9시 반에 이렇게 갭을 띄워놓다가 다 뺐다가 12시 때 다시 올렸는데 장막판에 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의 날개를 달며 또 상상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예, 여기서만 나갔어도 그래도 한 30만 원을 건지는데 마지막 이제 장막판 한 10분 정도 남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탈출은 지능순 하고 이제 여기서 나갔어. 여기 끝자락, 여기 끝자락. 여기서 끝자락에서 나가서 내가 얼마를 벌었다? 아, 정말 죽고 싶더군요. 아니 장중에 수익금이 280만 원이 넘었는데 왜 반도 안 챙기고, 아니 300만 원 위에 넘어가면은 6,300원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네오가 더 먹으려고, 그 네오가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껌값도 못 벌었어요. 껌값도 166원이 뭐야, 160만 원도 아니고. 아니 차라리 다른 종목 종가 베팅이나 할 걸. 다음 주 9월 9일은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종가 베팅 때려도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다른 종목을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종가 베팅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아침에 갑자기 SMCNC가 급등해가지고 6,300원 넘어가잖아요. 저 그러면은 다음 주에 멘탈 터질지도 몰라요. 이래서 본인이 큰 손실을 보면은 그 다음번에 매매할 때는 절대 계좌를 보면 안 돼요.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가디언에 나오는 메두사, 그 누구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누구지? 아포칼립스? 아니, 아킬레스건? 헤라클레스. 그 헤라클레스가 그 메두사를 딱 잡으러 갈 때 절대 메두사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메두사의 얼굴을 봤다가 돌 하루방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제 계좌만 안 쳐다봤으면은 그냥 고점에서 대충 매도하고 더 큰 수익금을 얻어가지고 나왔을 텐데 계좌를 보면서 매매를 하니까 얼마까지 찍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래서 결국 그 금요일날 현진연고 진연고에 나오는 그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정말 초라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정신적인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 이것도 주식을 좀 치워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면서 너무 몸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타점이 절대 나쁘지도 않았고 분명히 내 예상 시나리오대로 갔는데 수익을 줘도 지금은 절대 수익을 챙기지 않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짜 주가가 잘 움직이는 거를 제가 금요일날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12.01%가 올랐던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옛날 뉴스로 울고 먹는데 주가가 저렇게 급등이 나오더군요. 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을 11월에 완료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는 말이죠, 지난 6월 달에 나왔던 뉴스를 그냥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한 것 뿐입니다. 보시면 이게 6월 30일과 6월 31일에 나왔던 뉴스라서 이미 시세를 이만큼이나 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패턴이 어떠냐면은 한 19%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한 9%에서 1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돼요. 자, 이날도 보시면은 19.54%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종가가 12.07%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은 어떤가요? 19.53%가 상승하고 종가는 12.01% 마감. 자, 여기는 또 어떻죠? 16.55%가 상승하고 종가는 9%대 마감. 여기도 똑같죠? 19.27%가 상승하고 종가는 97% 마감. 저 수치가 여러분 전부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이현제약의 프로그램 매도를 보세요. 장 초반부터서 이현제약이 갭상승으로 시작하자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도를 보여주다가 다시 이현제약을 샀다 팔았다 단타를 쳐요. 그러면서 뉴스를 띄워놓고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19%대까지 올려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딱 주가가 19%를 넘으려고 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뭉탱이로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방해하죠. 이 장면을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엔 지금 데스티네이션처럼 똑같은 걸 지금 3번이나 목격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또 19% 찍은 다음에 이렇게 매도하는 거 보고 야, 이거 프로그램 분명히 매도로 전환하고 또 빼겠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하죠. 이 장면을 진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 다음번 시나리오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장막판에 투신이라던가 외국인 이런 애들이 다시 사서 플러스 9%에서 12% 맞춰놓고 끝내겠지. 에휴 뭐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2시 반부터서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 다시 매수에 가담하죠. 근데 절대 주가를 위로 올리지 않고 10%에서 11% 사이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끝까지 주가를 안 올려. 끝까지 주가를. 그리고 언제 올린다? 서정기전이랑 똑같아요. 장막판 2분 전 동시효과 때 갑자기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 들어가? 그리고 장막판에 매수한 매수 주체는 투신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에 투신이 또 던지면서 장난칠 거예요. 자, 이현제약이 보세요. 지난번에도 19% 올린 다음에 투신이 들어오면서 잠깐 위로 올리는 척하고 뺐고 여기서는 지난번 고점 터치하는 척하면서 다시 뺐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얘가 여기 고점 터치하는 것처럼 잠깐 아침에 올려놓고 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익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절반은 올라가면 팔고. 매동만 보셔도 알 수 있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지금 투시는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떨구려고 올렸다가 다시 뺐다가 막판에 올리는 그런 수법도 쓸 수가 있지만 그런 수법에 잘못당하면 어떻게 된다? 기회 줄 때 안 나가서 한 달 넘게 고생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딱 19% 혹은 종가가 12%를 지지해 주냐면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프로그램을 19%에서 매도를 걸어놔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찌라시를 보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종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거나 혹은 위로 살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어떻나요? 예. 지난번 거래량 대비해서 반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가고 싶어도 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현제약의 친구가 이틀 전에 사망하셨잖아요. 자, 이현제약이 움직이면 보통 아이진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진이 이틀 전에 이런 찌라시를 내면서 아침에 급등이 나왔었죠. 이현제약, mRNA 백신, 임상, 일상 계획 승인.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건가? 아니, 임상이 성공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임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 신청서를 내는데 그거를 식약처에서 통과시켜줬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뉴스라고. 장 초반부터 21.86%가 상승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종가가 마이너스 5%잖아요. 아침에 시초가에 사셨으면은 마이너스 26%의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아이진이 생각나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음식일까요? 예, 뼈다귀 해장국입니다. 아니, 아이진은 무슨 개뼈다귀 같은 뉴스 갖다가 이렇게 막 급등시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렇게 막 사골곰탕 같은 옛날 뉴스라던가 별거 아닌 뉴스에 넘어가서 큰 손실을 보지 마시길 바래요. 얼마 전에도 러시아 백신 갖다가 뉴스 띄워놓고 시간에서 상한가 보내고 아침부터 다 빼버린 이런 EID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당연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찌라시로 개인분들을 꼬셔놓고 금요일날 장 끝난 다음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때렸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니까 EID는 이렇게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국산 백신, 국산 치료제 이런 거에 너무 열광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작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는 무슨 빨간 약 포비돈이 코다리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광동제약같이 옥수수 수염차를 만드는 회사가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루머로 판명이 되고 그 뒤로 주가가 한 번도 안 오르고 연일 이렇게 주가가 급락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이상한 루머 뉴스에 휘둘리면서 급등주 따라가서 너무너무나 큰 손실을 단기간에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라던가 저점 매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제는 윤석열 씨 테마주가 고발 사주 뉴스 때문에 전부 다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덕성 같은 이런 윤석열 씨 테마주의 주가를 봐도 지난번 저점을 거의 깨려고 하고 바닥 같은 시그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주식도 그렇지만 여러분, 뭐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로 무섭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서 2020년도까지 한 몇억 정도의 수익을 올려가지고 본인은 이제 여행주를 살 거다, 여행주를 모두 다 따라 사라,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서 샀냐면 여기서 샀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도 뭐 항공주를 추가 매수했다 막 그런 소리 듣고 이런 데서 샀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갔고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워렌 버핏 아저씨도 항공주를 손절했고 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썼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당하면서 결국 깡통을 차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미래에 와 있으니까 와, 이거 한 두 번만 더 버텼으면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텐데 아이고 아쉽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코다리19 바이러스 초창기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주식에 돈을 순간적으로 크게 넣어가지고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돈을 좀 크게 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벌고 그쪽에서 끝냈어야 돼.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부동산 쪽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나가는데 대부분의 배드민턴 동호회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운영합니다. 근데 학교 체육관이 폐쇄가 되고 강당을 출입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제 운동을 하려면은 사설로 만들어진 체육관에서밖에 운동이 안 돼요. 근데 사설 체육관이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체육관에 막 사람이 300명, 400명 어마어마하게 몰리면서 진짜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지방에서까지 내려와서 우리 사설 체육관을 쓰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필 받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으로 돈을 벌었거나 돈이 여유가 있어. 이런 분들이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배드민턴 사설체육관을 본인들이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만 생각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순식간에 3개밖에 없던 배드민턴 구장이 6개가 동시에 지어졌습니다. 건설 비용은 최소 10억에서 20억이고 바닥만 까는데 10억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은 건데 이 정도 되는 시설을 하나 지으려면은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런데 저거보다 약간 더 적게 짓고 그 다음에 샤워실이라던가 화장실 뭐 이런 탈의실 다 만들면은 못해도 10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이분들이 새로 배드민턴장을 다 지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확진자가 폭증이 되면서 헬스장을 비롯한 모든 운동시설이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업 금지 기간이 2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2주씩 연장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이분들은 공포가 생깁니다. 아, 국가에서 이렇게 사설체육센터를 영업 금지를 시킬 수 있나? 그것도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이 넘어가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던 게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 코다리시크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다음에 스크린 골프라던가 골프로 넘어가게 되면서 배드민턴의 유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이랑 비슷하죠. 처음에는 체육관에 몇백 명의 사람이 계속 모이는 걸 보고 아 이거 내가 운영해도 돈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돈을 투자했더니 어떻게 됐어? 내가 생각했던 사업을 다른 사람도 다 추진을 해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영업까지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5달도 못 버티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똑같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식처럼 내려가 버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임대료도 들고 또 은행 대출도 껴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쪽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5개월 동안 수입이 빵원인데.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이런 사업을 포기할 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런 데가 이제 바닥이겠지 생각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처럼 이 사업도 여러분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생방송에서도 직접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러분 올 초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확진자가 1000명에서 300명대까지 줄어들었고 정부에서는 이제 백신 여권 및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거기다가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 4월 중으로 입고가 완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배드민턴 샵을 하시는 형님이 있는데 그분이 장사도 안 되고 아 지금이 진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 초에 배드민턴 구장을 건설을 했고 7월 중순에 배드민턴장 건설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한국의 확진자가 2200명이 돌파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드민턴 구장이 또 영업정지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2인 이상 집합금지를 때렸는데 배드민턴은 4명이서 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형님이 열받아가지고 구청에 가서 재난지원금이라도 요청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올해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샵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100원도 못 받았대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차기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또 다시 집합금지든 영업정지를 해버려서 또 운영 못하게 해서 결국 본인이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 지금 보면 자리가 아 이게 저점인데 이제 매수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바닥 밑에 여러분 바닥이 더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진짜 1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어들었을 때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진짜. 그래서 주식처럼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면은 이거 뭐 버티거나 아니면 계속 끌고 갔으면 얼마였을까 다 그렇게 추측이 되지만 자영업자분들 보세요. 본인들이 이제 저점이구나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 옆에서 아무리 이거 뭐 버티면 성공한다 버티면 성공한다 해도 그거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막상 이게 본인이 처해진 상황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막 이만큼 벌었다라고 자랑한 사람이 다른 사업하다가 순식간에 말아먹는 걸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상한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주식이 막 상한가 가고 막 좋아했어. 근데 이런 데서 끝내시는 분은 없잖아요. 보통 한 번 더 상한가를 먹고 싶어가지고 시드를 불리거나 혹은 가진 돈을 더 투입하거나 그랬다가 다음번에는 하한가 맞아가지고 본인이 벌었던 돈 다 날리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날려가지고 결국 주식시장에 퇴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삶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적당히 벌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주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외국인은 지난주에 풋 옵션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수했어요. 자, 다음 주에도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가 장 초반부터 풋 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다면 긴장을 좀 하고 보셔야 되겠죠.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풋 옵션을 매도하고 콜 옵션을 매수한다면은 우리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미국의 고용지표는 예상외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늦춰질 것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역시 지난주 금요일 신고가를 또 돌파했고 환율 역시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FOMC 회의 때도 테이퍼링의 시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 안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고용지표 부진은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플래니님, 신사임당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플래니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